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G7이라는 단어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얼마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한국을 비롯해서 4개국을 초청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건데요. 그런데 G7이니 G20니 하는 이런 협의체에 대해서 많이는 들어봤지만 은근히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단순히 경제력 순위로 7위까지의 국가, 20위까지의 국가 이런 식으로 아는 경우도 많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G7이 뭔지, G20가 뭔지를 알아보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을 초청하려고 한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20는 입에 안 익어서 그냥 G20이라고 할게요. 일단 G7 정상회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G7은 7개국 정상 간의 국제 정치나 경제적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과 회의를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정상 간의 대화 협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끼리 하는 정기 반상회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 마을에 치안 문제가 있으면 서로 자율순찰을 돈다든지, 골목길 청소 문제가 생기면 서로 합의를 해서 청소 일정을 맞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각 가정의 대표들끼리 모여서 해결책을 찾고 실행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G7은 영향력 있는 주요 7개국 정상들끼리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협의체는 보통 모든 게 잘 돌아갈 때보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협의체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G7도 처음에는 70년대 세계 경제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70년대 하면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보호무역이 고개를 드는 등 해서 경제적인 문제거리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이 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렇게 5나라로 구성이 된 G5 협의체로 G7은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G5 재무장관 회의였다가 G5 정상회담으로 격상이 됐는데요. 이후에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참여하게 되면서 1970년대 중반 G7 정상회의 모양이 갖춰졌습니다. 당시에 캐나다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약해서 원래는 조건이 안 되기는 했다는데 미국이 캐나다의 참여를 강하게 원해서 좀 특이 케이스로 들어가긴 했습니다. 아무튼 70년대 당시 G7 국가들의 부가 세계 경제의 부의 절반이 훨씬 넘었고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7개 국가 협의체일 뿐이지만 각 국가 차원이 아닌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가능했는데요. 단순히 회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속적인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기준도 잡는 등 해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변동환율제 등 국제통화질서를 수립한다든가 미국, 소련 간 군축 관련된 문제, 무역 자유화, 대량 살상 무기 제한 조치나 아프리카 질병 문제 대응 등 해서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으로 G7 정상회의는 나름의 역할을 했죠. 그렇게 흘러오다가 냉전 종식과 함께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1998년에 G7에 들어오면서 G7은 G8 정상회담으로 바뀌었는데요. 근데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를 발생시키면서 G8에서 자격정지를 당하고 현재는 원래대로 G7 정상회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야기는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아무튼 G7 정상회의는 따로 의장국이 있는 건 아니고 1년마다 각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데 그때그때 개최국이 의장국 역할을 하면서 회의를 준비하고 의제에 따라 G7 국가 이외의 국가를 초청하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G7 이외의 국가들의 경제 규모도 커지고 이해관계가 엮인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EU나 기타 초청국을 추가로 불러서 회담을 진행하는 G7 확대 정상회의라는 형태로 진행하는 게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과거 냉전 시절 G7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던 상황과는 다르게 한국, 중국, 동남아, 인도 등등 아시아권 경제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아무리 G7이 관련 국가를 초청해서 회담을 진행한다고 해도 예전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대신에 지금은 G20 정상회의가 더 영향력이 있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G7이 G20으로 확대된 게 아니고 둘은 다른 겁니다. G7이 70년대 오일 쇼크 시절 세계 경제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다면 G20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상들의 대화 협의체가 된 건데요. G20도 처음에는 G7하고 비슷하게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협의체였는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정상급 대화 협의체로 격상이 된 겁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경제 문제가 과거처럼 G7 국가들이 협력해서 풀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중국이나 인도처럼 영향력 있는 나라가 빠진 상황에서 G7 국가가 대표성을 가진다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G20에 들어가 있는 회원국은 G7 국가를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 남미, 아프리카, 유럽 지역 등 각각의 지역에서 속된 말로 방구 좀 낀다는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인도, 러시아, 호주, 브라질, 사우디 이런 IMF 회원국 20개국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G20 국가들로만 봤을 때 전 세계 GDP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로 봤을 때도 전 세계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현재 G20이 영향력도 있고 대표성도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G20에 G7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기도 하니까 지금의 G7은 과거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G7 정상회의는 G20 정상회의와 별개로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번에 G7 정상회의가 관심을 받았단 말이죠. 올해 G7 회의는 미국이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의장국을 맡은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4개국 초청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G7은 구식체제라는 이야기와 함께 중국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게 화제가 된 겁니다. 이 말 자체를 쪼개서 보면 G7은 구식체제라고 했다는 말이 초청국과 더불어서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고 싶다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G11이니 G10이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말은 지금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같이 중국을 견제하자는 의미가 되는데요. 만약에 진짜 G7이 G11이나 12체제로 바뀔 때 우리가 선진국 협의체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큰 메리트가 있는 거니까 국내에서는 더 이슈가 됐던 거죠. 그런데 G7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G7은 과거 냉전 시절에 소련을 고립시키고 서방국가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세계에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의 G20과는 다르게 G7 회원국 자격이 되려면 물론 경제 규모나 이런 조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여야 합니다. G7은 원래부터 그런 정체성과 기준이 있었으니까 공산주의 중국은 경제 규모와 관계없이 G7의 거론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G20의 확대가 아니라 G7 확대의 의미는 중국을 빼고 같이 판을 짜자는 의미로 평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G7의 힘이 과거보다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초청받은 국가들을 보면 인도, 호주, 러시아, 한국, 이후에 브라질도 포함이 됐는데요. 특히 브릭스 국가들이 다 초청이 된 게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앞글자를 따서 브릭스라고 하는데 엄청난 성장 가능성에 인구도 많아서 구매력 또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 네 나라들을 브릭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G7 회의에 중국 빼고 이 브릭스 국가들이 다 초대가 된 겁니다. 사실 인도, 브라질, 러시아를 합치면 중국과 인구수도 비슷한 데다가 이 국가들이 성장한다고 치면 기존의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대체도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별 문제 없이 계획된 대로 초청받은 국가가 다 참석을 하고 가을에 정상적으로 G7 회의가 개최되고 서로 오케이 해서 G12 체제가 완성이 된다면 중국이 포함된 G20을 사실상 주무를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과거 소련 고립시킨 것처럼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국제 질서로 흘러갈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그런 세계 질서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는 핵심 협의체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유리하게 세계 질서를 짤 수 있는 판에 발언권이 생기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희망과는 다르게 그 과정이 사실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일단 가장 문제가 미국인데요. 작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지지율 괜찮았던 트럼프 정부는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중국이고 동맹국이고 예외 없이 관세를 올리고 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 기조로 외교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럽 주요 국가들과의 잔잔한 갈등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실업에 서민 경제 무너지고 미국의 대규모 폭동까지 발생하고 미국 내부에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트럼프는 무슨 전환점이 없으면 재선이 쉽지가 않은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지방 문제도 심각하고 재선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이런 큰 플랜들을 과연 임기 말에 트럼프가 가을 G7 회의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러시아까지 끌어들여서 G7을 G11, 12로 확대해서 본격적인 중국 고립 플랜으로 가는 것 자체도 분위기 전환을 위한 트럼프만의 일회성 이벤트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 데다가 미국 정계의 생각이 반영된 건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독일은 코로나를 이유로 G7 회의에 참석을 안 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프랑스의 불참까지 이어지면 G7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거기다 국제질서를 어지럽혀서 기존의 G7에 퇴출된 러시아를 미국이 초청했다는 이유로 유럽 회원국들과 캐나다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러시아 역시도 미적지근한 반응입니다. 과거 냉전 시절에 G7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면서 중국, 소련 간의 관계를 약화시켰던 전략을 이번에는 반대로 러시아를 이용해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걸로 보이기도 하지만, 중국과 같이 하는 게 많은 지금의 러시아 상황상 G7 회원국들한테 굳이 욕먹고 중국 등지면서까지 참석할지는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 G7 회의가 G12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이런 이슈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거나 그냥 회의 자체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요. 하웨이 제재 참여도 그렇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같이 물려있어서 그동안 명확한 액션을 안 취하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초청에 성격이 있다 보니 바로 화답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초청에 응한 거 보면 우리 정부도 G12 체제까지로 이어질 건 아니고 일회성 초청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데 무게를 둔 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G7, G20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번 G7 정상회의의 초청국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의 상황만으로는 이 이슈에 크게 의미를 두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